자, 이제 166페이지 가볼게요. 여러분 세무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 예전에 뭐 초이노믹스라고 했어요. 최경환 부총리. 학교 가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계소득 3대 증대 패키지를 만든 거야. 그리고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고용 증대. 이제 정규직 급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고, 또 하나가 여기 미환류, 또 하나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고배당 기업의 배당 원천징수 세율 낮추고 종합소득 계산할 때도 세율 낮추고 3대 패키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 선순환의 반대가 뭐야? 악순환이죠. 악순환. 가계소득이 증가시켜야 돼야지 모두 늘어나고, 가계소득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그렇죠? 소비 늘어나면 다시 가계도 늘어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선순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소비도 늘어나야지. 소비도. 근데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도 늘어나야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다시 늘어나면 소득도 늘어나고, 이렇게 요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말 근데 잘 안 믿는데, 저희 와이프가 또 아침에 이제 아침밥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반성을 한다. 예전에 이제 백화점 너무 많이 갔다. 그렇죠? 이제 옷 사는 것도 백화점 너무 비싸다. 이제 백화점 안 가겠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라고, 이제 사람이 되나 보다 그랬는데, 요즘에 홈쇼핑 옷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옷을 또 2개를 보여주더군요. 새로 샀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 금액은 싸더라고. 얼마 같아? 얼마 같아? 계속 물어보는데 짜증 났지만 대답했어요.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 소비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말도 안 하면 저도 모를 것을 괜히 얘기해서. 나와 있죠.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 유도를 위해 기업에 계속 돈만 쌓여 있다는 거죠. 기업의 돈만.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죠. 사내 유보금이 뭐 30조가 넘느니 40조가 넘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300조였나? 300조가 넘을 거야 막.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얘기지. 사실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학 배웠으니까 알 거고. 선순환 유도를 위해서 기업의 소득 중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미환류 소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각사함도 소득과는 별도죠. 그러니까 미환류 소득은 뭐 최저한세 이런 게 적용 대상이 전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적용 대상 정도 기억하세요. 이제 세법학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500억 초과 법인이에요. 500억 자기자본. 중소기업이면 제외가 되고요.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자기자본이 자본금이 아니야. 잉여금까지 다 합친 회계상 순자기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 그래서 요 것도 대단히 많죠. 무슨 롯데다, 삼성이다. 거의 계열사라면 500억이 안 되더라도 환류하시라. 옆에 하나만 적어봐요. 비영리법인도 안 돼. 비영리법인도 이론상 될 수가 없어요. 비영리법인도 적용 대상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제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세액 산정은 잘 알다시피 2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 자, 우리 친구가 지금까지 이제 세법 많이 공부하고 회계도 많이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보죠. 동그라미 1과 2번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1번을 많이 쓸까요? 2번을 많이 쓸까요? 자, 우리 친구는 자, 둘 다 1번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잘못 가르쳤네요. 2번이 훨씬 더 많아요. 2번이 투자 제외 방식. 투자 그렇게 많이 못해. 여러분들 뭐 그래서 기업소득 곱하기 65% 투자 금액을 포함하면, 투자 금액을 제외하면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금의 3배 곱하기 20%. 어마어마하게 많이 과세하는 거야. 20%를 추가로 과세하니까. 대신에 여러분 3천억 넘는 분은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데는 걸릴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3천억 빼고 65% 하면 얼마야? 뭐 3천억까지라고 치면 이게 한 돈
2천억도 안 나오는 거죠. 2천억. 삼성전자 임금 증가 2천억밖에 안 나오겠어? 훨씬 더 나오지. 얘는 투자 넣는 게 낫겠네. 그런 애들은. 그렇잖아. 투자 삼성전자 1년에 몇 조를 할 텐데. 그래서 3천억 초과분은 제외야. 왜 3천억 초과분은 제외하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 세율을 올렸단 말이야. 3천억 기준으로 해서 25%가 적용돼. 그럼 한 3%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거의 3%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된다. 그 3% 늘어난 것도 저기 밑에 그 15% 곱하기 20% 하면 그게 3%잖아요.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지. 그 15% 곱하기 20%에서 그 3% 정도 늘어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대충 아시겠죠? 자,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는데 대부분 투자 제외 방식으로 가다가 이번에 투자가 많으면 그 위쪽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 대신에 한 번 도망갔다고 3년 동안 무조건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망가기 싫겠지. 그냥 내고 말지. 이게 올해 이제 방식이 완전히 좀 많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에 개정됐지. 이번에 신고할 때는 곡소리가 안 나. 왜냐하면 뒤에 잠깐만 보면 뭐가 있어? 차기 환류 적립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적립해놓고 내년부터 곡소리 나는 거야. 내년부터. 그래서 일단 올해는 좀 이슈가 있어도 참고 있는 편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각사원도 소득을 그대로 계산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업 소득으로 전환하죠. 그래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금액이 있죠. 가산하는 금액은 환류가 가능한 금액을 가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산 옆에 써놓으세요. 아래 환류 가능이지. 가산한다는 건 번소득인데 환류가 가능한 거. 그래서 국세 환급금 이자 같은 경우는 입금 불산입 했지만 환류 가능하죠. 그래서 더한다.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도 입금 불산입 했지만 회사에 소득이 있으니까 환류가 가능한 거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현금 기준에 약간 근접한 소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자산에 당연도 감가상각비. 올해 1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감가상각비 20억 있다 그러면 20억만 가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감. 환류 불가한 거죠. 그래서 차감하는 건 환류가 불가한 것들은 차감한다.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 법정 적립금을 적립해야 되잖아요. 환류가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차감한다. 자, 오른쪽에 투자 있죠? 투자. 그래서 투자 포함 방식을 쓴다면 투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 중고품 이런 건 제외하는 거고요. 이 투자는 투자세액 공제하고 똑같아.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이것도 투자세액 공제 옆에 써놓으세요. 투자세액 공제에서도 원칙은 투자 완료일 기준인데 두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진행률과 지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세액 공제와 동일한 방식이다. 유형자산 투자 있죠? 이거 인정해 주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벤처기업 출자금액. 요즘에는 회사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 사는 게 출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도 투자로 포함해줘요. 자, 임금 증가는 우리 세무회계 때 많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가름하고요. 저는 세무회계 선생님 거 안 들었는데요. 들으세요. 자, 농담하자고 하는 거 농담이고 이게 사람이 증가해야 돼.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임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기세요. 세법 파기 이렇게 내긴 힘들어. 적용 취지 정도 그리고 어떤 걸 빼주느냐. 그래서 상생협력 지출금은 3배를 빼주죠. 3배 지출금에. 자, 오히려 나오면 이게 중요하지. 차기환류 적립금이 뭐냐. 그래서 차기환류 적립금의 정의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차기환류 적립금이란 해당 사업연도 미완료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지.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차기환류 적립금의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정의. 동그라미 2번은 계산 문제가 나와야지 하는 거고요. 3번을 보면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금을 적립을 했어요. 그래서 미완료 소득에서 적립금액만큼 공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투자 상생 협력 촉진 과세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가 있지. 500억 아래로 제외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립한 건 무조건 써야 되니까 다음 해에도.
다음에 해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해 적립해놨는데 내년에 자기 자본이 500억 아래로 떨어져. 그럼 대상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적립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계산한다는 거야. 초과 환류 2월액 있죠? 아, 나는 올해 환류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기업의 소득이라는 게 1년 단위로 기간과세로 자르다 보니까 투자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잖아. 그래서 올해 너무 많이 했으면 내년에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초과 환류액이 있으면 그 초과 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자 동그라미 2월 하여 미환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의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법인세법에 있다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남아있던 거 조특법으로 다시 공제해준다는 뜻이야. 올해 이제 많이 경정청구 했었어. 경정청구가 뭐 했냐면 앞에 가볼까? 그냥 구경만 해줄게. 방법 변경 있잖아. 방법 변경.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거기 앞에 투자 포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와 제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변경이 되면서 올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과거에부터 내가 투자 포함 방식 했으면 2월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 과거의 거를 다시 조정하면. 그래서 경정에서 돈 많이 사람들 많이 했었어. 그냥 참고하고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동업기업 과세특례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동업기업 과세특례 세무회계에서도 많이 하는 거지.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법인의 형태별로 과세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럼 일단은 개인 기업이 형태가 있죠. 내가 혼자 사업해. 그러면 자기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조합은 중간에 있고 법인 기업의 형태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법인세를 내고 그 법인의 주주는 다시 배당금을 받으면 또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주체는 다르지만.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기업도 있지. 조합기업이라고. 조합기업이라는 게 뭐야? 동업을 한다는 거지. 둘이 같이 동업을 해. 그렇죠? 그러면 조합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조항이 있지. 소득세법에. 소득세법에 공동사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익 배분 비율만큼 갈라가지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개인기업은 애시당 좀 문제가 없고 여기하고 여기가 크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 기업들은 소득세법에 있는 조항이 좀 불완전한 거야. 소득세법에 동업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계산 있잖아요. 그게 좀 불완전해. 가장 불완전한 이유는 거기서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 손익분배 비율만 있지만 지분이 없다고. 내 이 사업의 지분이 딱 세법상 얼마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빠져나가면서 동업을 청산하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이 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되게 불분명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배우는 게 항상 손익분배비율로 가르는 것만 배웠지 그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이걸 내가 동업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하단 말이야. 조금. 이해하시겠죠? 돈 넣을 때 물론 현물 출자로 봐서 양도로 가져오고 나중에 이걸 팔고 나면은 지분을 파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달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동업 안에서 물건을 팔면 이게 재고로 팔면 사업소득이 되고 재고가 아닌 걸 팔면 양도소득이 되지만 내가 다른 동업자에게 돈을 받으면 얼마를 계산해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에 있는 파트너십 제도, S코퍼레이션 이런 제도들이 있어. 이런 걸 좀 차용해서 가져온 제도라고 보시면 돼.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인 형태야. 법인 형태. 말만 법인이지 실제는 법인이 아닌 애들이 많지. 대표적인 거 법무법인 이런 데들 있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은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아니야. 여러분 잘 모르는데 김앤장 개인사업이야. 개인사업. 개인사업자의 조합이야. 몰랐나? 김앤장 법무법인이 아니야. 법률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조합이야. 조합. 조합의 형태야. 완전히 조합의 형태. 그래서 몇 명이 사업자 등록 낸 거고 그 밑에 이제 개인사업자 밑에 다 고용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실제. 그래서 건물도 다 따로 있고 막 복잡해. 세무법인, 회계법인 뭐 이런 애들도 다 똑같아. 근데 이제 법무법인 김앤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한회사야. 합자회사 뭐 이런 애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구조가 이런 애들 있지. 들어봤어? 파트너. 이런 사람들 있죠. 파트너.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좀 큰데 빼고는 다 파트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업자야. 그 느낌은 그냥 동업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좀 큰 데들이야지 뭐 파트너가 좀 의미가 있지. 그냥 자기 지분도 있고. 사업보고서 같은데 뭐 자기 지분도 나오고 뭐 그런 거지. 사업보고서 보면 내 지분 다 나오잖아. 이게 또 다트 들어서 다 이춘해고 언제 좀 나오네. 자, 어쨌든 파트너. 근데 얘네들이 각자 돈 가져가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 회계법인 세무법인은 사실 종이 쪼가리야 진짜. 그럼 자기가 가져가는 비율대로 그냥 처음부터 소득세를 내면 될 것을, 그렇지? 이게 법인세를 내라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세무법인 5명 있습니다. 5명. 네, 여기 앞에 있는 5명에서 하나 만들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요즘에 회계사들이 회계법인 나와서 많이 차리려고 하는 거 알아요? 세무법인 되게 많이 차리고 있어. 근데 2008년인가? 아니 2008년 2000 몇 년이더라? 5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 이후에 이제 회계사들은 세무사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 같이 쓰는 애 세무법인을 차리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돼. 나는 되지. 나는 다 있지. 나는 있지만 걔 자격이 안 돼. 세무법인을 못 차리더라고. 그랬었는데 세무사가 있어야 돼. 세무사만.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학생들 2명 갔잖아. 걔네들이 좀 있으면 자격증이 나오겠죠? 걔네를 파트너로 넣어야지. 걔는 밑에 가 있는 거지. 내가 볼 때 법률사. 참나. 어쨌든 간에 그런 거야. 이 파트너들이 그냥 어차피 가져갈 건데 못하러 법인세 계산하냐 이거지. 처음부터 번 돈을 여기 바로 기속시키면 편하잖아.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여기에 있는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야. 실무에서 이거 적용받는 회사는 어마하게 많아. 진짜. 그래서 합자 회사는 형태가 있어. PEF, Private Equity Fund라고 들어봤어? 신문에 한 번도 안 들어봤어? PEF? 사모투자. 그래서 PEF라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 PEF 형태로 있는 건 다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받아.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아. 어마무시하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백날 해도 모르는데 우리 이제 합격한 분 중에 세무서 다니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뭐 세무서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 진짜로 많더라고. 진짜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 새로 등록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0개씩 막 등록한대. 거기가 이제 영등포 관할이면 영등포에는 많잖아. 거긴 금융회사들이 많으니까 1000개씩 막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1000개씩 들어온 거야. 엄청 많은 거야. 엄청나게. 페이퍼 컴퍼니, 동업기업 과세 등등 다 받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동업자가 있지. 동업자. 플로우가 이래. 플로우가. 좀 있잖아. 그러면 PF를 하나 만들어. 종이로 된 회사를 하나 만들어. 종이로 된 회사. 그리고 여기에 동업자들이 끼는 거야. 동업자. 이제 실무에서는 GP가 있고 LP가 있어. 제너럴 파트너하고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옷가래만 되는 애들,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이런 애들이 있고, 이 GP는 이제 운용사나 아니면 개인들도 많아. 저축은행 회장님들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들 나 개인 돈 넣겠다. 이거 할만하다. 라고 해서 같이 만드는 거 동업자들. BF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가끔은 이게 운용사하고 얘네만 있으면 이거 페이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페이퍼. 회계사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 나는 몇 개 안 하고. 우리 회계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많이. 그러면 대표를 자기로 또 못해. 법률사 회계사 또 대표가 될 수가 없어. 누가 해? 와이프를 많이 시키더라고. 자기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가 여기 대표야. 대표.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은 뭐 우리 회계보면 아닌데 아는 분은 사모님이 한 150개 회사 대표해. 대박이죠. 150개 회사. 그렇잖아. 그 대표면 아니야. 이건 유튜브도 찍으니까 돈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 어쨌든 간에 150개. 진짜 대박인 거죠. 대박. 그래서 이렇게 동업자들을 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번 돈을 동업자들에게 직접 기속시키면 돼. 근데 첫 번째 이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야. 우선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1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 우리 동업기업 만들었습니다. 1개월 내야 돼. 이건 실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친구가
운용사 다녀가지고 친구 중에 뭐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야, 너 PF 한번 해봐라. PF 나도 들어봤다. 수업 시간에. PF 들어봤다. 내가 해주마. 말했어. 언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니? 막막한 거지. 일단 신고해야 돼. PF. 우리 동업기업 과세 특례 받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자로 받고 한 달 내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해야 돼. 큰일 나는 거. 처음에 우선 한 달 이내에 신고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업연도가 있겠지. 12월 30일에 그냥 느낌만 보면 더 쉬워. 원래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거잖아. 얘네들은 PF 단위, 즉 동업기업 단위. 동업기업의 단위로는 세금을 안 내. 누가 세금 내는 거야? 납세의무자는. 동업자가 납세의무자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동업자들은 소득을 배분받아서 그렇지? 배분. 그렇지? allocate. 받아서 allocation 받아서 자기 소득세나 법인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인세법 15조 입금 조항에 보면 의제 입금이 3개 있다고. 첫 번째가 유가증권 저가 매입한 거. 두 번째가 간접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받을 때 입금 사리 받는 거. 세 번째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분배. 요거 분배인데 배분 받은 거. 그러면 적어도 요 전에는 뭘 줘야 돼? 얘네한테 명세를 줘야 돼. 너네 이만큼씩 소득에 넣어라. 그죠? 예, 15일 전까지, 3월 한 15일까지. 그래서 요 15일 전까지 보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은 이거 동업기업 단위에서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뿌려주는 거야. 서식에다 쭉 만들어주면 돼.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왜냐면 장부에 기표할 게 하나밖에 없어, 보통. 몇 개 없어. 첫 번째 있을 만한 게 이자소득. 얘는 이제 돈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는 주식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소득 받을 수 있잖아. 그거 소득 뿌려주는 거야. 여기 자기 지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손익 분배 비율, 배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뿌려주면 돼. 그거 주면 되고. 빨리 해주면 돼. 기표가 없어, 기표가. 여기 PF 단위에서 수수료 나갈 수 있거든. 수수료 우리 거 줬잖아. 매월 받을 수 있고 한 방에 받게 돼, 한 방에. 그래서 수수료 요거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그냥 생겨서 끊는 것도 귀찮아. 한 번씩 주는 거지. 그죠? 회계감사 받으면 회계감사 보수료 나가고. 얼마나 쉬운 거냐. 그냥 하면 돼. 이런 거 여러분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꿀이라고 하죠. 너무 쉬워, 너무. 전표를 넣을 게 없어. 더존을 쓸 게 없어. 톡톡 하면 돼. 이건 이제 근데 이게 더존에선 지원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기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각자 입금에다 넣으면 되는 거야. 각자 배분 받은 거 있죠? 동업자들은 입금에 넣으시면 돼. 개인 같으면 종합소득에 넣으면 되지. 그래서 3월 한 15일까지 갖다 주는 이유가 법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입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원천징수하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입금하면 돼. 입금. 각자. 손금도 있을 수 있지. 그 손금은 뭐일 때 손금이야? 결손금을 받을 때 손금이야. 결손금 받을 때.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 LP야, 리미티드 파트너야, 수동적 동업자야. 수동적 동업자. 수동적 동업자는 결손금을 분배 못 받아. 마이너스 못 쳐. 왜? 배당하고 유사하거든.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 10이 있잖아. 그러면 0이야, 0. 대신 마이너스 10만 관리를 계속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20 받을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과거 있었던 10을 빼고 20 있지. 그거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가 관리가 돼?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있고 지금 증가하는 금액이 있겠죠? 실제 돈을 받으면 지분가액이 떨어지겠지. 회계처리 지분법 배워본 적 있어? 지분법? 시험법이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그치? 지분법처럼 지분관리만 해서 정리하면 돼. 나중에 지분 팔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지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초과 분배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배당으로 가면 되고.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론적으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엔터티, 이 동업기업 하나를 법률적 실체가 있는 단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법인이라는 게 주주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단지 법인세 계산하기 위한 계산 단위에 불과하느냐.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괜히 조세피를 좀 하고 싶은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계산하는 건 세무회계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이론적인 걸 더 중요시 여기면 되고 170페이지에 가보시면
기업 형태별 과세 방법이 있죠. 그래서 기업의 형태라는 건 개인 기업도 있고 조합 기업도 있고 법인 기업도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꽁꽁꽁 표시는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동업기업 과세 필요성 두 가지 형태에서 있어요. 요런 기업은 뭐야?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은 뭐야? 직접 우리가 버는 거잖아. 법인기업 형태. 그렇죠? 세무법인, 회계법인 이런 애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저걸 하느냐? 절대 하지 않아. 한 군데도 안 해. 한 군데도. 왜냐면 법인 형태로 있는 게 빼먹기 더 좋아.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서로 싸움 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필요성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받는 기업은 법인기업과 조합기업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근데 법인기업이 모든 종류의 법인기업은 아니고요. 조합기업이 모든 종류는 아니야. 잠깐만 가서 그래서 볼게요. 교재 172페이지. 그래서 그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그 동업기업 및 동업자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거야. 첫 번째가 조합 같은 거 있죠. 민법상 조합. 두 번째가 합자조합, 익명조합. 세 번째가 한 명에서 합자회사 있지. 그 합자회사가 제일 많은 거야. 실무에서는. PF가 합자회사거든. PF. 근데 이거 뭐 진짜로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어려워할 거 없고, 이게 바이블 같은 책이 다 있어. 바이블 같은 책이 다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 사무실에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자세하게 돼 있어. 그거 보면은 좀 이해가 돼. 600페이지는 근데 쉬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걸 읽으려면 독해력이 있어야 돼.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그 배경 지식도 뭐 어렵지 않아. 지금까지 뭐 세법이나 회계책을 지금까지 한 20만 페이지 정도 읽었다면 수월하게 읽을 수 있어. 그래서 평소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 읽긴 힘들어. 그렇죠? 회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전에 책을 진짜 정말 바이블로, 중앙지법 판사님이 썼다는 바이블 책을 또 두 권 샀지. 상하권 있더라고. 합쳐서 한 2000페이지 조금 넘던데 쑥쑥 익혀. 많이 읽어보면 읽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 적어도 이제 세무사 하려면 20만 페이지 정도는 읽어야 된다. 페이퍼를.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여러분들 지금까지 근데 공부하면서 한 10,000페이지 가까이 읽지 않았어요? 뭔가 읽는 거? 중복으로 읽는 거 빼고. 시험지라도 뭐라도. 자, 됐습니다. 자, 합자회사. 네 번째가 재밌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왜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거야? 아이, 다 이 몸뚱이로 일하는 거. 여러분, 세무법인 돈이 뭐가 필요하니? 그냥 사무실 하나 임대로 보증금만 있으면 하는 거지. 보증금만 있으면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애들 모여가지고. 니들 다섯이서 내는 거 일도 아니야. 어디 가서 연수 6개월씩 뛰고 와가지고. 자격증 바로 나온단 말이야. 5명이서 그냥 다 파트너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 한 군데서 얻어서 쓰자. 책상 5개 갖다 놓고 법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진짜 괜찮아. 그렇죠? 왜냐면 친구들끼리 하면 그나마 사고 좀 덜 치겠지.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그냥 고만고만 하는 애들이라도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계속 고민하면 좀 돼요. 그게. 저 안 되면 카톡을 치던지. 그렇죠? 5명에서 해도 돼. 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세무법인 만들었어.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지분을 어떻게 한 거야?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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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같이 했는데 세무법인에서 가져가는 돈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일단 법인세를 낸단 말이야. 법인세 내고 각자 지분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한대로 가져가는 거야. 인적 용역. 그래서 이제 보니까 5명이서 일을 하는데 매출이 첫 해 10억쯤 했다고 쳐봐. 우리 얘 친구 2억 했어. 얘 1,000만 원 했어? 1,000만 원 했어? 1,000만 원 했어? 나머지 제가 다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많이 가져가겠지. 근데 얘는 소득세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근데 그 내기 전에 먼저 법인세를 내는데 얘가 벌어서 지금 법인세 많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똑같이 법인세 내자. 그러면 그건 그때는 두수주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말만 법인이지만 장부 따로 만들자. 예장부. 이건 따로 만들 수 있잖아. 현실적으로. 왜냐면 직원 인건비가 나왔어. 직원 5명이서 직원 1명도 써. 각자 똑같이 떼고 1명. 얘 인건비는 가를 거 아니야. 서로 지분대로 뭐 나누든지 시간대로 나누든지 나눠서 장부 따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야. 말만 법인이지 따로 쓰는 거지 따로.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밑에 말은 별표. 일단 별표 쳐놔. 다단계 동업기업은 절대 안 돼. 우리 법에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단계 동업기업은 안 돼. 다단계 동업기업이 뭐냐면 이런 거야.
동업기업이 있어. 여기 동업자가 있어. 동업자. 그렇죠? 근데 얘를 다시 동업기업으로 하는 거야. 동업기업. 왜냐면 동업자가 법인일 수 있잖아. 다시 얘가 동업기업에서 또 여기서 동업기업. 동업자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타고 계속 동업기업을 확장시키는 건 안 돼. 동업기업은 한 번만 인정해줘. 다단계 동업기업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별별 치시고 동업기업 과세 물어보면 반드시 물어봐.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을 받는 자 여기서부터 동업기업의 동업자. 동업기업에 여기 동업자 있잖아요. 이 동업자는 동업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동업기업이 될 수가 없다.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특례 받을 수 없다. 다단계 동업기업 안 됩니다. 옆에 취지 써봐. 취지. 조세 회피 방지. 조세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조세 회피 방지. 다시 이제 앞으로 와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조합들 공동사업하거나 이제 세무법인 같은 그 법인기업들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세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법인기업, 이제 파트너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지. 파트너. 그 실질은 인적 결합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근데 이제 세무법인 큰 데들은 이렇게 못해. 왜냐면 누가 누구 돈인지 몰라. 사이즈가 커지면 몰라요. 회계법인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뭐 여기서 3일 회계법인이다. 지금 몇 명 있더라? 4,000명 정도 될 건데.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어떻게 알아? 알지도 못하지. 4,000명이. 뭐 성과평가하고 막 그런 데인데 그것도 잘못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그 국제빌딩, 지금은 저기 아모레퍼시픽으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국제빌딩이 있었거든. 그 조망이 달라. 한강 뷰가 있고 용산 전자상가 뷰가 있거든. 그래서 6개월마다 성과평가해서 돈 많이 벌어온 쪽이 한강 차지하는 거고 돈 못 벌면은 저 용산 보는 거야. 용산.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시험 봐가지고 독서실 뷰를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걔네들 뭐 그렇게 하는 거 그 정도 하지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조합기업은 소득세법상 자 고기 밑줄 공동사업장 과세 제도의 불안전함을 해결하고자 좀 이해가 되죠. 공동사업장 과세는 지분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병원 같은 거 하면 동업하는 사람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이게 입법 취지고요. 따라서 조합기업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조합하면 무조건 소득세법은 최소한 가는 거야. 공동사업이니까. 근데 내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신청하여 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는 공동사업장 제도에 비해 고의 밑줄 지분 가액을 명확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 어떤 물음으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계산과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동사업장 과세특례 제도의 취지, 차이 뭐 이런 거 있죠. 요쪽에서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소득세법하고 조특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왜 조특법 제도가 필요한지.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3번, 8번. 3번하고 8번 비교하라. 어려워. 배분, 분배. 그 말이 그 말이고 요 말이 요 말이고 환장하겠네 진짜. 나도 헷갈려. 나도 항상. 배분, 분배. 그래서 먼저 뭐가 있는 거야? 배분배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이제 쪽팔려. 배분배야 배분배. 배분이 먼저 있고 분배야 분배. 이렇게 하자. 아니 나도 이거 내 진짜 웬만하면 앞글자 이런 거 안 하는데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나도 이렇게 나도 배분배 맨날 이래. 그럼 좀 하겠지. 다시 한번 배분배. 야 다 같이 해줘. 나만 창피할 수는 없어. 배분배. 아이 좋아. 배분배. 배분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가 있는 거야. 배분이 먼저 있고 배분이 알로케이션이야. 계산상으로 금액을 던지는 거야. 분배는 이거 진짜 받아오는 거 진짜. 그래서 배분배. 그래서 분배는 실제로 받아오는 거. 디스트리뷰션이야. 알로케이션이고 원가에 계산 알로케이션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코스트 알로케이션 배우는 거 아니야.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래서 동업기업은 당연히 아는 거고, 동업기업은 둘 이상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익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동업기업은 기본적으로 단체라는 거야. 그게 법인의 형태든 조합의 형태든.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수많은 구성원들 얘기하죠. 거주자 그룹도 있고 비거주자 그룹도 있고 내국법인 그룹도 있고 외국법인 그룹도 있지. 왜? 그 동업자의 법적 형태에 따라서 각자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개인의 소득세, 비거주자는 분리과세 많을 거고, 내국법인은 순자산 증거세를 따라서 계산하는 거고, 외국법인도 분리과세 많을 것이고. 배분, 그래서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자산의 실제, 자, 뭐에 관계없이, 얼마를 줬는지 관계없이 일단 비율대로 갈라가는 거야. 배분, 비율대로 가는 거지. 분배 비율에 관계없이. 배분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그럼 동업자군별로 먼저 계산하죠. 요건 세무회계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거주자군, 비거주자군. 이렇게 계산해서 먼저 뿌리고. 그 동업자군 안에서 손익의 배분 비율이 있는 거죠. 자기가 내국법인군이 50%인데 내국법인에 둘 다 한 사람은 50% 중에 30%, 50% 중에 20%는 50% 가진 거 60%, 50% 가진 거 40%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소득금의 결손금, 지분가액이 있고 분배한다. 분배는 실제로 받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내 순서를 잘못 쓴 것 같아. 분배 vs 배분인데 배분배 이거 해야 되니까 배분 분배를 하든지.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인지 않겠지. 갑자기 음이 다르진 않잖아. 분배 이거 이상해. 배분배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선생님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라도 기억하든지 배분배라도 하든지. 야 뭐든 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핵심이야. 이거 반드시 물어봐. 반드시. 그래서 배분은 실제로 재산을 나눠 주었는지 관계없이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동업기업은 세무상 손익을 계산해서 동업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거야. 배분. 그 다음에 이거를 분배하는 건 실제로 나눠 갖는 거지. 그러면 돈을 먼저 배분해 놓으면 지분가액이 증가하는 거죠. 지분법 계산처럼. 실제로 분배받으면 그때는 손익을 이미 분배받았으니까 지분만 떨어뜨리면 되죠. 그래서 지분가액 감소한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론적인 배경. 이제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 나오면 이게 반드시 나오는 것도 실체설과 집합설. 실체설은 이 동업 단체를 실체가 legal entity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집합설은 주주 구성의 집합이다. 구성원의 집합에 불과하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동업기업은 과세하지 않죠. 즉 이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안 내고 구성원에게 직접 과세하잖아. 그럼 이론적으로는 뭐에 근거해서 만든 거야? 집합설에 근거해서 만든 제도지. 우리 다 그냥 구성원의 집합에 불과한 겉껍데기,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업기업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은 집합설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이걸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 신고할 때 너무 불편하니까 납세 편의 등을 위해서 실체설에 야 그래도 얘네 실체에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실체설의 입장에서 수많은 백업하는 법률이 있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파란색 보시면 동업기업 과세 특례 규정은 그 취지는 집합설인 거죠. 그렇지만 자 조세 회피 방지 납세 편의 실체설을 반영한 규정도 다수 있다. 그래서 집합설은 동그라미 1번이 뭐 압도적인 이유죠. 동업기업은 세금 안 내. 그게 제일 큰 거지. 근데 그 밖에 제도에서 오른쪽 실체설. 파란색 정도 잘 기억하면 돼요.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지. 지분이 있다는 건 법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 마찬가지잖아. 지분 양도를 자산 양도로 보지 않아요. 소득세법에서는 우리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지분 양도는 자산 양도로 보지 않고 주식 양도로 본다. 다섯 번째, 지분가액을 초과해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이 동그라미 5번 다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이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으로. 그러니까 수동적 동업자는 결손금은 배분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한번 기억하시고 10번 정도 더 하나 볼까? 동업기업의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고 동업자에게 지급할 때 다시 원천 징수한다. 단계별로 원천 징수하는 제도도 있다.
늘 그런 건 아닌데요. 10번을 원칙으로 해요. 자, 1-3의 동업기업의 손익배분 있죠? 세무회계에서 이제 많이 하신 거니까. 작년에 내가 세법학 할 때만 자세히 설명했는데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만 좀 체크합니다. 수동적 동업자. 그래서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마치 출자 공동사업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수동적 동업자. 제일 중요한 말은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하고 결손금은 배분하지 않는다. 자, 손익 배분 비율에 대해서 써라. 이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고. 특수관계자가 껴있으면요. 이거는 원래는 이 손익 배분 비율은 나는 돈 내고 너는 몸뚱이 냈다. 너는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적 자체에 따라 결정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 나 10억 내고 쟤도 그러니까 LP는 보통 어떻게 내냐면 LP는 돈 되게 많이 나. 지분 95% 가지고 있어. GP 있지, GP. GP는 5% 정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회사 이름 얘기하긴 그런데 뭐 예를 들어볼게. 예를 여기 M 땡 K 파트너스 뭐 이런 회사가 있다고 쳐봐. 이제 여기 회사가 정수기 회사를 사서 돈을 엄청 벌었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어. 그래서 1.2조에 사가지고 3조인가 팔았지. 3조인가. 그렇죠? 많이 번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MBK고 어피니티 파트너스라고 들어봤어. 어피니티 홍콩계 회사 굉장히 크다며. 걔네들도 이제 더 많이 벌지. 로엔 엔터테인먼트 사가지고 더 많이 벌었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다 참겠어. 어쨌든 간에 그럼 얘네들 같으면 MBK가 한 5% 가진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95%야. 그러면 돈을 만약에 1조를 벌었다. 그치? 그럼 얘들한테는 주는 돈이 9,500을 주냐? 그러지 않아. 보통 한 8천억 줄 거야. 8천억. 여기 성과보수를 엄청 받아간다. 2천억. 원래 500억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1조 번 돈 중에. 근데 얼마? 2천억 가지고 가. 실제 5%도 안 낼 거야. 0.5% 낼까? 지금 거의 안 들어가. 운용만 해주는 거고. 성과보수 가지고 가는 거지. 손익분배 비율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지. 그리고 손익분배 비율 얘네들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 먹으면 네가 몇 프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네가 몇 프로 이렇게 다 계산 구조가 단계별로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특수 관계인이 중간에 껴있으면 이걸 기회 틈타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쥐네가 마음대로 비율 조정할 수가 있잖아. 그게 2017년에 나온 소득세 공동사업에도 똑같은 얘기라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분을 지들 마음대로 가려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부당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도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약정 손익 분배 비율을 우선 적용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분배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배분과 분배가 섞여 있다고. 이제 실제로 가져가는 것도 있으니까. 사적 자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되 분배에 관한 비율과 일치해야 되는 거야. 단, 이게 중요해. 특수관계인 간에는 출자 비율을 무조건 하는 거야. 특수관계는 시끄러워. 니네 출자대로 가자. 니네가 야료를 칠 수 있으니까 출자대로 간다. 이해하시겠죠? 배분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과세연도 종료일에 먼저 배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결손금 배분 제한. 그래서 결손금이 있더라도 수동적 동업자에게는 배분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특히 LP야. 1,000억 꽂았는데 마이너스가 얼마 나온 거야? 1,200억 나올 수도 있잖아. 좀 그럴 수도 있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얘가 1조 2천억에 샀잖아. 자기 돈 얼마 넣었을 것 같아? 4천억 넣는다고. 여기 모은 애들은 4천억 넣는 거야. 8천억은 돈 빌려서 돈. 8천억은 돈을 빌려서 넣어. 주식 투자할 때. 그 정도 빌려주냐고? 빌려줘. 상장사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데울 능력이 되게 중요해. 8천억을 빌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회사 주가가 올라가잖아. 주가가 올라가면 중간에 또 돈을 빼와. 팔지도 않아도 빼와. 어떻게 빼면 돼? 주가가 올랐으니까 돈을 더 빌릴 수 있지. 담보고.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아? 1조 2천억인데 내 돈 4천억을 넣어.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킨다. 그럼 8천억 정도가 뭐가 있는 거야? 대출 받았잖아. 그럼 1조 2천억 있지. 그럼 주가가 1조 2천억 중일 때 8천억을 빌릴 수 있으면 이게 2조가 되면 한 1조 3, 4천억 빌릴 수 있잖아. 그러면 4, 5천억 더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은다면 어떻게? 여기 나눠줘 다시 투자자들에게. 그럼 원본 거의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주가만 계속 오르고 있으면. 중간에 배당 받아온다고. 그러면 그 정수기에서 돈이 없으면 정수기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또 돈을 놓으면 거기 이익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걸 배당 받아가지고 쭉쭉 한다고. 원본 다 땡긴단 말이야. 중간에 지분 1분 팔고 원본은 다 회수했어. 원본은.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손실 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차입금은 늘었지만 현금은 그대로잖아. 전체. 그래서 중간에 결손이 충분히 날 수가 있어. 내가 지분은 1조라도 결손금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년간 2월에 공제하는데 지분 가액은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이해되죠. 나는 1조 넣었는데 분배금이 결손금이 1조를 넘게 될 수는 없어. 여러분들 회계학 배울 때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똑같은 얘기인데 지분법 계산할 때 마이너스 계산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런 거 안 배우나? 지분법 계산할 때 내 지분가액보다 결손이 더 결손되면 까잖아. 주식 가는데 그게 0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런 거 안 배워? 기억이 안 나. 그래 됐어. 근데 마이너스 하는 경우도 있지. 내가 만약에 보증서서 책임이 있으면 마이너스 할 수도 있잖아. 다 똑같은 얘기인데 미안해요. 자 분배 됐어. 자, 배분배 그거만 기억해. 분배 맞아. 분배하는 거야. 돈 나눠주는데 내 지분보다 더 나눠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배당이야. 배당. 첫 번째 케이스. 나는 투자한 금액이 내 돈 지분은 어떻게 계산해? 맨 밑에 있는 대로 하면 이제 조정 전 동업자의 지분가액에서 출자 지분 및 상속 수증하면 늘어날 것이고 분배 그쵸? 분배 받으면 빠지는 거지. 돈을 실제로 받았으니까. 소득을 배분받으면 늘어나겠지. 결손금을 배분받으면 줄어들고 거기에 있는 그 지분가액보다 내가 배분받은 금액이 많으면 그렇죠? 그때는 분배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배당이 되는 거고요. 그 지분가액 아래로 분배받았으면 그때는 지분가액만 차감하면 되지. 손익은 없는 거고.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동업기업 과세특례다. 자, 기타 사항 보면요. 첫 번째 적용 신청. 실무에서 엄청 중요해. 언제까지 하셔야 돼? 자, 만약에 내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전인데 스타트할 때 있지. 스타트. 일단 한 달 안 해야 돼. 과세전도 개시일부터 1개월이네. 요거 놓쳐서 못 가는 애들이 꽤 많아. 물론 이런 애들이 하면은 수십 번 한 애들이니까 다 아니까 얘네들이 먼저 해놓고선 세무사 연락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안 해본 소형사 이런 애들 담당 애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해야 된다고. 그렇죠? 준청산소득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어. 조합 형태 법인이 있어.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동업기업 과세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청산소득 계산하고 가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게 법인의 형태로 개인한테 뿜빠이 해주는데 그동안 미실현됐던 이익을 개인에게 쉬프팅하면서 넘기면서 법인세 안 내고 넘길 수 있잖아. 그래서 준청산소득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내국법인이 즉 세무법인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에 준하여 법인세를 먼저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단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간부터 3년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즉 분할 납부는 된다는 얘기죠. 이는 동업기업 적용 신청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셔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산의 미실현 손익이 한 100억쯤 있는 법인인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이를 동업자에게 분배를 해요. 그럼 이 경우 동업자들은 동업기업으로 분배받더라도 지분가액 감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막대한 미실현 손익이 있는 법인들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전환으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원래 법인이면 이중과세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청산소득을 신고한다는 거야. 배분명세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3개월이 되는 날에 속한 달에 15일까지. 3월 15일까지 하시면 돼요. 3월 15일까지. 먼저 신고서 달라고 해요. 3월 15일까지면 양호한 거지. 보통 언제 달라고 그럴까? 1월 초만 달라고 그래. 1월 초만. 욕 나오는데 어쨌든. LP들이 저 공제분들이 1월 초만 달라고 그래. 필요도 없으면서. 피곤합니다. 자기는 진짜 사실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알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세 안 내요. 비법인 단체야. 필요가 합니까? 필요한 사람 다른 애들이지. 근데 그냥 달라고 합니다. 갑이니까. 어쨌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물론 클라이언트가 원하면 빨리빨리 드려야죠. 근데 물론 하는데 얼마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쁜데. 자,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 나 안 한다. 솔직히 포기 신청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포기 신청 할 수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동업기업 과세 특례까지 했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해운 기업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 6시에 희망이 보이죠? 이 정도면 거의 보입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